병원 10년 전. 엄마, 엄마 얼른 눈 떠봐, 엄마. 이렇게 가버리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 눈 좀 떠봐. 진선이가 왔어. 응? 진선아, 미안해. 엄마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아. 엄마가 더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딸 씩씩하게 혼자 잘 지낼 수 있지? 엄마가 늘 응원할게. 10년 전 추운 겨울날, 엄마는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씩씩하게 잘 살라는 말만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암이셨죠. 제가 고등학생 때 발병하셨는데 제가 대학 입학하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더니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 것까지 보시고는 그해 겨울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아빠 없이 이 세상에 단둘이서만 함께 살았던 저에게는 온 세상이 그야말로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살면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엄마의 죽음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진선아, 내가 바로 네 아빠란다.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 어떡해요? 괜찮아.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이제 아빠에게 의지하고 지내면 돼. 걱정 마. 지금부터는 아빠가 옆에서 지켜줄게. 겨우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제게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는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겨우 정신을 수습할 수 있었죠. 어린 마음에 저는 아버지가 있어 다행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나 든든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때로는 차라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홀가분할 수 있다는 걸요. 장례식이 끝나자 아버지는 저와 엄마가 살던 집을 물었습니다. 너 엄마랑 살던 집은 어디니? 둘이 살았어? 네, 엄마 앞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서 중학생 때부터 둘이 살았어요. 아, 그래? 그럼 앞으로 혼자 지내야 할 텐데 아빠랑 같이 살래?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너 이제 겨우 20살인데 같이 지내는 게 낫지 않겠니? 아빠가 너 혼자 사는 게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좋아요. 저도 엄마 병원 입원할 동안 혼자 지내면서 무서웠어요. 아빠만 좋다면 저도 좋아요. 아빠도 혼자 살아요? 그래. 나도 결혼 안 하고 계속 혼자 살았지. 그럼 네가 이사하기는 번거로울 테니 아빠가 니네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게 낫겠다. 너 어릴 때부터 살았던 집이면 동네에 정도 많이 들었을 건 아니니? 그냥 내가 이사를 들어가는 편이 훨씬 간단할 테니.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와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제가 이사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어른인 아버지가 이사를 오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말에 설득이 되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사를 온다는 날, 저는 이삿짐 차가 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도착한 아버지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달랑 작은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집 10년 전. 아빠, 짐은 이게 전부예요? 다른 짐은요? 전부 이삿짐 차에 넣으셨어요? 이삿짐 차는 무슨 이 가방 하나면 되지. 사람 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 없어. 나는 늘 간단하게 허투루라도 불필요한 물건 하나라도 안 늘리고 그렇게 살았다. 이 가방 하나에 내가 필요한 게 전부 다 있어. 나이 50에 가까운 사람이 이사를 오면서 1박 2일 여행 가방보다 작은 가방이 짐의 전부라는 사실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저는 또 그걸 믿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빈자리를 아버지가 채워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기뻤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아버지라는 인간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여기가 안방이냐? 니네 엄마가 쓰던 방? 나는 여기 쓰면 되겠네? 네? 아직 어머니 물건을 하나도 못 치웠어요.
어머니 짐이랑 전부 그대로 있는데. 아버지, 당분간만 작은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뭐? 아니 나보고 작은 방에 있으라니. 엄연히 안방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짐은 지금이라도 치우면 되잖아. 짐을 작은 방으로 치우면 되겠네. 저는 아버지가 작은 방에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 방을 치워놨어요. 에이 어디 봐 어디 봐. 아니 이 방은 침대도 없고 장롱도 없잖니. 아 이 방에서 어떻게 살아? 너 생각이 있니 없니? 저는 아버지가 쓰시던 가구를 가지고 오실 줄 알고. 아 여기 안방에 멀쩡한 침대며 장롱이 다 있는데 내가 왜 가져와? 빨리 니네 엄마 짐이나 얼른 치워. 자자 빨리 움직여라. 이러다 해 떨어지겠다. 에 어서. 저는 아버지의 재촉에 얼떨결에 안방에 있던 어머니의 짐을 전부 빼서 작은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냄새가 배어있는 옷가지를 빼는데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저를 다그치더군요. 자꾸 울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니네 어머니가 어디 마음 아파서 하늘 날아가시겠니? 지금부터 네 보호자는 내가 될 거니까 자꾸 그렇게 엄마 생각하면서 울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들어와서 잘 보살펴 주는 거니까 니네 엄마도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자꾸 질질 짜고 눈물 보이고 그러지 마.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 같아서 애 기분 별로다.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슬퍼서요. 언제까지 슬퍼할래? 산 사람은 또 열심히 살아야지. 너 아직 이렇게 어린데 돈도 벌고 그래야지. 왜 안 그래? 지금이었다면 엄마를 잃은 어린 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때의 제가 뭘 알았겠어요. 갑자기 닥친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라는 존재의 등장에 어리둥절했을 뿐이었죠. 저는 시키는 대로 어머니의 옷가지를 급한 대로 여행용 옷가지에 차곡차곡 정리해 눈물을 삼키며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도 옷이 그리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리는 금방 끝이 났죠. 그러자 아버지는 아주 예전부터 그 방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턱하니 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몇 벌 안 되는 양복을 꺼내어 장롱에 걸고는 털썩 침대에 들어 눕더군요. 에이, 편하다. 근데 이거 매트리스가 좀 딱딱한 것 같네. 돈 아낀다고 싸구려 매트리스를 썼구만. 여튼 그 짠돌이. 매트리스도 좀 바꾸고. 커트는 저게 뭐야? 촌스럽긴. 하여튼 센스라고는 예나 지금이나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지. 사람 안 변한다더니 결국 죽을 때까지 이렇게 궁상스럽게 살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그건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니까요. 황당함에 가슴이 뛰는데 아버지가 이러더군요. 저녁 잔거리는 있니? 저녁은 뭘 할 거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사를 오셨으니까 자장면이라도 시킬까요? 그래. 짜장면에 탕수육도 좀 시키고 고량주도 한 병 시켜. 음식 오면 이야기하고. 저는 아버지 말대로 음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현관에서 자기 음식만 휙 챙겨 부엌 식탁으로 가버릴 뿐이었습니다. 배달원이 음식값을 치르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현관 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짜장면 그릇 포장을 벗기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한운 수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음식값을 치렀죠. 야 맛있네. 이 집 동네 중국집 잘하는 집이네. 자 고량주 한 잔 따라봐. 네. 아이고 그런데 말이야. 너 그동안 생활은 어떻게 했니? 니네 엄마가 돈은 잘 벌었어?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그냥 저냥 먹고 살 정도로 했는데 아프시면서 가게는 정리를 하시고 그동안은 모아놓은 예금이 있어서. 모아놓은 돈 이야기가 나오자 아버지의 눈빛은 갑자기 날카롭게 변하더군요. 그래? 모아놓은 돈이 있어?
하긴 그 여자가 궁상 맡기는 애도 돈은 잘 모아놨었지. 얼마나 남았는지 가져와 봐라. 네? 엄마 병원비로 거의 남은 게 없어요. 그동안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오래셔서. 에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은 게 있을 것 아니야. 설마 네 엄마가 너 혼자 남았는데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갔겠어? 그럴 사람도 아닌데 빨리 가져와 봐 어서. 저는 아버지의 재촉에 하는 수 없이 엄마가 저에게 남겼던 예금 통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3개의 통장을 남겼는데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었던 저는 일단 가장 돈이 적게 들어있던 통장 하나만 보여주었죠. 그 통장에 찍힌 돈을 보자 아버지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렇지. 그 여자가 다 먹고 살 방도는 마련을 해놓고 간다니까. 그런데 통장이 이거 하나일 리가 없는데? 더 없어? 니네 엄마 성격에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등록금 정도는 전부 악착같이 마련을 해놓고 죽었을 텐데. 아니에요. 저도 그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항암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딱히 이야기할 정신도 없었어요. 그래? 뭐 그럼 일단 먹자. 있어 보면 알겠지? 그렇게 말하며 저를 힐끗 쳐다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야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꾹 참고 말없이 짜장면만 먹었죠. 그제서야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짜장면이며 탕수육에 술까지 거나하게 먹고 잔뜩 취한 아버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에 들어가 바로 자버리더군요. 밤새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의 등장으로 앞으로 제 인생이 꼬일 것만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였죠. 그래도 아닐 거다. 처음이라 그렇지 않을 거다. 애써 저를 달랬던 갸냘픈 희망은 바로 다음 날 무참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니? 집에 밥도 안 해놓고? 요 앞에 슈퍼에 좀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계속 주무시길래. 너는 다 큰 애가 집에 사람도 있는데 식사도 안 챙기니? 빨리 밥해. 배고파 죽겠다. 전날 술을 먹고 잠들었던 아버지는 다음날 점심때가 다 되어서는 일어나 저를 들들볶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아주 당당하게 식사며 빨래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오전부터 도서관에 가서 저녁에 들어와요. 아침에 일찍 나갈 것 같은데. 그럼 아침, 점심 다 해놓고 나가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아버지는 어디 안 나가세요? 직장이나. 지금 잠깐 쉬는 중이다. 곧 다시 구해서 직장에 나갈 거야. 네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그래? 어른이 일하는 거에 건방지게. 니네 엄마가 그렇게 건방지라고 가르치디? 아니요, 죄송해요. 나는 국 없으면 밥 못 먹으니까 아침에 국은 꼭 끓여놓고 나가. 점심도 다른 메뉴로 하나 해놓고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늦지 말고 집에 와서 밥 차려. 알았어? 네. 그리고 장 볼 때 저녁 찬거리로 고기는 꼭 올리고 냉장고에 소주랑 맥주도 좀 사놔라. 너 술 안 먹는다고 어떻게 집에 맥주 한 캔이 없어? 그러는 거 아니다. 알았어?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 든든할 것이라는 생각은 헛된 꿈이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삼시세끼 밥을 차리느라 종종거리는 신세가 되었죠.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점심이 다 되어서야 느지막이 일어나 밥을 요구하고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서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고 낄낄대는 아버지의 존재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공부를 핑계로 도서관을 간다고 해보았지만 아버지는 그럴수록 집안일을 다 해놓고 다니라며 요구를 하더군요. 어렸던 저는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시킨 대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식사며 매 끼니 고기 반찬에 술까지 요구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장볼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돈은 한정적인데 갑자기 지출이 늘어서 저는 마음이 초조해졌죠. 저기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죄송한데 저도 아직 학생이고 생활비를 벌 형편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당분간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돈 나갈 곳은 많고 그래서요. 뭐 그래서 돈 달라고? 장볼 때마다 돈이 좀 많이 들어서요. 죄송해요. 저녁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던 아버지는 쾅 하고 맥주캔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만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귀신같이 지 엄마처럼 돈 이야기를 하네. 야, 진짜 대단하다. 어? 니네 엄마나 너나 진짜 대단해. 네? 아, 주면 될 거 아니야, 주면. 왜? 내가 돈도 안 주고 여기서 공짜로 먹고 사는 꼴을 보니 꼴 보기 싫어? 왜? 너도 니네 엄마처럼 꼴 보기 싫다고 내쫓기라도 하게? 아, 진짜 짜증나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울지 마! 짜증나니까. 왜 하는 짓까지 지 엄마랑 똑같아? 재수없게, 씨. 알았어. 돈 줄게. 야, 돈 주면 되지? 아버지는 씩씩대며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러고는 30분쯤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지폐 뭉치를 던지더군요. 자, 여기 있다. 돈, 어? 너 아직 어린 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는 돈 없으면 아빠고 뭐고 필요 없니? 어린 게 싹수가 노래가지고. 돈 있으면 아빠고, 돈 없으면 아빠가 아니야? 아유, 지겨워. 씨. 저런 걸 딸이라고 내가 보듬고 살아보려고 했다니 진짜.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기분 푸세요. 저는 화가 나서 씩씩대는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다고 밤새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며 핏대를 세웠죠. 저도 그때는 제가 너무했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나였죠. 그 인간의 바닥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은행 10년 전. 아니, 잔액이 부족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예요. 학생, 통장 읽을 줄 몰라요? 지금 잔액이 부족해서 이체가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잔액을 확인했는데요. 아, 그럼 기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 여기 봐요. 일주일 전에도 100만 원을 찾아갔잖아요. 가서 다른 계좌로 이체해요. 보니까 등록금 납부일 얼마 안 남았던데.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란 인간이 이사 온 첫날 보여달라는 통장을 가지고 제 신분증을 이용해 출금 카드를 새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고는 알뜰하게도 돈을 뽑아서 썼더군요. 며칠 전 생활비를 달라는 저에게 준 돈도 이 통장에서 뽑아온 돈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제 2년 정도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들어있던 통장은 그 사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장 등록금 낼 돈도 없었죠. 저는 급히 다른 은행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계좌의 돈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경우가 없더군요. 다른 계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겨우겨우 여러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모으고 모아 그 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는 사실뿐이었죠. 그렇게 등록금을 내고 저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경악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집 10년 전. 집에는 여러 인부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방의 가구를 전부 드러내고 도배를 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아버지라는 인간은 태어난 모습으로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왔니? 아,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안방 촌스럽다고. 도배도 좀 새로 하고, 커튼도 새로 달고, 가구도 좀 바꿨다. 매트리스가 영 불편해서 도저히 잘 수가 있어야지. 그걸 다 무슨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돈으로 하지. 무슨 돈이라니? 아하하, 저 어린 개치. 엄마를 닮아서 입만 닮은 돈 타령이야. 아유, 진짜 어쩌려고 그러냐. 그거 아버지 돈 아니잖아요. 그거 제 돈이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제 돈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언성을 높여? 아버지 앞에서. 이 건망진 게, 야, 네 돈이 다 내 돈이지. 아버지 딸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그걸로 저 학교도 다니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전부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암치료를 하시면서도 식당 일을 해서 모아놓으신 돈인데 어떻게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이러실 수가? 제 통장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혹시 제 방 뒤지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가져가신 거예요? 제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그래, 그랬다. 이 여우 같은 것. 내가 너 통장 하나만 보여주면 믿을 줄 알았냐? 네 엄마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죽으면서 꼴랑 그 통장 하나만 남겼겠어? 척하면 척이지. 나랑 살 때도 그렇게 너라면 죽고 못 살았는데 내가 이혼할 때도 너 데리고 가려면 돈 가지고 오라니까 일주일 만에 몇 천만 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여자야. 니네 엄마란 인간이. 하, 참. 그 여자 닮아서 머리 쓰는 거 하고는. 야,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어. 알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이러려고 왔어요? 엄마가 돈 남기고 갔을까봐 그거 노리고? 잘 안 해. 순진해서 잘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 더 잘 넘어가더라. 어머, 너도 혼자 사는 것보다 세상에 피부치라고 나 혼자인데 아빠랑 살면 더 낫잖아. 안 그래? 네 돈 내 돈 따지지 말고 서로 돕고 살아. 가족이 그런 거 아니냐? 응?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리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저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생활은 무슨 돈으로 하라고? 그 돈을 전부 다 쓴 건 아니시죠? 아우, 진짜 끈질기네. 야,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내가 벌어서 주면 될 거 아니야, 어? 내가 네 아빠인데 설마 너 굶길까 봐 그러냐? 네 엄마나 너나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아, 걱정 마, 걱정 마. 내가 너 대학도 보내고 다 해줄게. 아, 진짜 뭐가 걱정이야. 야, 비켜! 새 가구 들어오잖아. 저 매트리스가 얼마짜리인지는 알아? 아버지는 울고 있는 저를 옆으로 휙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쓰시던 가구를 꺼내고 새로운 가구가 안방을 채우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새 가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도 몹시 비싸 보이는 고급 제품 같았습니다. 이 옛날 가구는 전부 버리실 거죠? 네, 전부 버려주세요. 안 돼요. 이거 저 작은 방에 그냥 넣어주시면 안 돼요? 네?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방이 작아서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버려. 뭘 이걸 가지고 있는다고 그래?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장롱이며 침대를 붙잡고 흐느껴 울자 인부는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제가 울면서 아버지와 나누던 대화를 전부 들었던 것이었죠. 학생, 뭐 당장 쓸 건 아니니까 그냥 차곡차곡 방에 넣어줄게요. 울지 말아요. 그리고 용기 잃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요. 힘든 일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니까. 지나가던 남도 저를 딱하게 여기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인부 아저씨는 혈에 차며 조용히 저를 다독이고 엄마가 쓰던 가구를 작은 방에 그냥 차곡차곡 넣어주셨습니다. 그날 그 방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앞으로 아버지를 의지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희망을 가지려 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던 것이죠. 아마 저는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말은 믿을 것이 전혀 못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예감은 불행히도 정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푼도 제대로 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알바 식당 7년 전. 진선아, 여기 불판 새로 갈아드려. 얼른.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늘 고생했지? 자, 여기 이번 달 알바비. 매번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 이번에 대학 졸업반 아니니? 남들은 취업 준비한다고 바빠서 알바도 전부 그만두고 그러던데 왜 일을 더 늘려? 혹시 집안 사정이 많이 힘드니? 아, 네.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래, 이번 달 조금 넉넉히 넣었어. 그동안 열심히 일해준 게 고마워서 챙겼으니 너도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지면 이야기해.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집안이 어려우면 차라리 얼른 취직을 해야 살림에 더 보탬이 되지. 네, 감사합니다. 대학 생활 내내 저는 숨막히게 뛰었습니다. 매일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죠. 등록금을 벌고 또 각종 공과금이며 관리비를 내려면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며칠씩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런 때에도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와 또 술을 마시고 종일 잠만 자고는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힘겨운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기까지 했죠. 얼른 저녁 먹고 들어가. 날씨가 많이 춥다. 네,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왔던 한 여성분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다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거시더군요. 혹시 진선이 아니니? 유진선. 네, 맞아요. 누구신지. 맞구나, 맞아. 나 영숙이 아줌마야. 기억 안 나니? 니네 어머니 장례식에서 만났잖아. 그때 나도 하도 정신이 없어서 네 연락처를 못 물어보고 왔는데 나중에 연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어야지. 아이, 너 왜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아이고, 지나가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셨죠. 잠깐 시간 되니? 아줌마랑 이야기 좀 하자. 너 형편이 어려운 거야? 아니 왜 다 큰애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 대학 다니는 거 아니냐? 친구분의 재촉에 저는 망설이다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듣자 어머니의 친구분은 경악을 하시더군요. 그 인간이, 그 발종 같은 인간이 너까지 너에게 찾아가서 그런 기생충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니.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지나가.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 인간에게서 벗어나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인간이 지나가자마자 너에게 가서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어머니 친구분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한 뒤 친척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먹고 사느라 가깝게 지내는 친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나마 모든 내막을 아는 이 친구분은 그동안 지방에 살고 계셔서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 되겠다. 너 당장 그만둬. 그리고 내가 도와줄 테니 취업 준비해라. 이렇게 살다가는 너도 팔자 꼬이겠어. 당연히 그 인간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알겠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신세를. 괜찮아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신세는 무슨 신세야? 진아는 나에게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어. 내가 남편 직장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가 지방에서 계속 사는 바람에 너와 연락이 안 된 거지. 사실 널 계속 찾고 있었어. 신세를 지는 것 같으면 나중에 취직해서 갚아. 부탁이야.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나 절대 못 본다. 나중에 내가 진아 얼굴을 어떻게 보니? 응? 그분은 저를 제 친아빠라는 사람보다 더욱더 아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사실 대학 졸업반이 되었는데도 취업 준비는 꿈도 못 꾸고 있었던 현실이 답답하기도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라는 인간은 여전히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널브러진 술병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제 생활이었죠. 영숙이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취업도 못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겨우겨우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라는 인간을 내쫓을 수는 없었어요. 집 2년 전. 야, 이제 오냐? 너 퇴근 시간이 몇 시인데 밤 9시가 다 되는 시간에 기어들어와.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냐? 빨리 저녁해. 제가 이번 주는 바빠서 야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저녁 정도는 아빠 혼자서 알아서 차려 드세요. 제가 반찬도 전부 해놨잖아요. 그러자 술잔이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소주잔은 제 머리를 맞추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저는 소주를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얼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컸다고 꼬박꼬박 말대꾸지? 야, 이게 아버지가 우습지? 응? 너 진짜 한번 혼나볼래? 응? 그만하세요. 왜 때리기라도 하시게요? 하하, 내가 못 때릴 줄 알아? 아, 오냐. 너도 이제 슬슬 맞아야 말을 들을 날이 온 거냐? 니네 엄마도 때려야 말을 듣더니 너도 그러냐?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때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저는 엄마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테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아이, 이게 회사 다니면서 머리 굵어졌다고 아주 막 나가네. 아이고, 돈 좀 번다고 유세는. 너 사람을 그렇게 돈으로 판단하면 못 쓰는 거야.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나니? 야, 됐어. 빨리 저녁이나 차려. 이미 취하신 것 같은데 술 좀 그만 드세요. 동네 가게에서도 이제 아빠에게 술 더 이상 못 판대요. 저번처럼 술 안 준다고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른다고 가게 사장님이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웃긴 동네네. 손님이 돈을 주면 술을 팔아야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야, 됐다 그래. 내가 여기 아니면 술 살 곳이 없는 줄 아나? 제가 중학생 때부터 살아온 동네에서 엄마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가게를 하기도 했고 워낙 싹싹하고 성실해 평판이 좋기도 해서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등장한 이후 동네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너 그리고 이번 달에 수당 나오는 달 아니냐? 왜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 수당은 저번 달에 들어왔잖아요. 아버지가 제 통장 전부 다 가져가셨으면서 그러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미리 다 끌어써서 돈이 빠져나가 월급이 줄어든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은 언제 채우실 거예요? 아휴, 진짜 그놈의 돈 이야기는. 알았어. 내가 조만간 좋은 건수가 생길 거야. 그때 채우면 될 거 아니야. 너 내가 나중에 큰 건 물어서 돈 많이 벌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하여튼 건방진년. 알고 보니 아버지는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도 기가 찼지만 더한 일은 신용불량자라 본인 앞으로는 카드며 통장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태더군요. 그걸 핑계로 그 인간은 제 통장을 전부 가져가 제가 번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껏 썼습니다. 제가 통장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 신분증을 이용해 잽싸게 통장을 가로채어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죠. 그래서 취업을 한 뒤에도 저는 월급의 대부분을 거의 빼앗기다시피 하며 근근히 살아야만 했죠. 안 그래도 내가 다음 달에는 어딜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올 거야. 그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 이번 일 잘 되면 내 이 지긋지긋한 나라도 뜨고, 네 얼굴도 다시는 안 보려고 살한다. 아유, 짜증나. 아이 뭐해? 빨리 저녁이나 가져와. 아버지란 인간이 집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점점 외출을 하는 빈도가 늘어나더니 못 보던 고급 정장을 사서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정직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집을 자주 비운다는 사실이 반가울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인간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습니다. 집, 현재. 이제 퇴근하니? 내가 좀 일찍 다니라고 그랬지? 회사 일이 바쁜가 보죠. 안녕? 어머, 역시 진수 씨 닮아서 그런지 따님도 미인이네? 그렇지. 날 닮아서 역시 이쁘긴 해. 그래도 내 눈에는 우리 미자밖에 없지만 말이야. 누구세요? 아이 뭐해? 너는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니? 오늘부터 네 새엄마 되실 분이다. 퇴근을 하고 돌아온 어느 날, 저는 천박한 옷에 천박한 화장을 떡칠하고 아버지에게 엉겨있는 중년 아줌마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둘은 부끄러움도 모르는지 제 앞에서 낄낄대며 서슴없이 스킨십을 해대더군요. 새 엄마라니요? 이게 무슨... 무슨은 무슨이야. 새엄마가 새엄마지. 니네 엄마가 죽었으니 새엄마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앞으로 예의를 다해서 고분고분하게 대해드려. 알았어? 뭐라고요? 에이, 뻣뻣하게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인사하고 얼른 저녁이나 차려봐. 니네 새엄마가 고기 좋아하니 가서 장도 좀 봐오고. 정말 뒤통수가 얼얼하다는 말이 그런 느낌일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다 못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제가 그러던가 말던가 둘은 시시덕거리기 바빴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얘도 갑자기 이러니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알았지? 아마 제가 인내심이 조금만 적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후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여 년간의 고생으로 다져진 내공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 화를 억눌렀죠. 그래서 이 집에서 둘이 살 거예요? 그래. 그럼 부부가 여기서 같이 살지 어디서 살아? 안 그래? 몰랐나 보다. 걱정 마. 나 사업하느라 바빠서 집에는 많이 안 있을 거니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라리 저 인간들 없을 때 내가 집을 나가버릴까 밤새 고민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지란 인간은 언제든 찾아오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죠. 그날부터 더 지옥 같은 날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둘은 제가 있든 말든 집안에서 서슴없이 지저분한 추태를 부렸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일이 생겼죠. 제 통장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의 돈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제 월급 외에는 좀처럼 돈이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이상했어요. 카페, 현재.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아휴, 아주 그 인간이 가지가지 하는구나. 통장 내역은 전부 가지고 왔어? 네, 아무래도 이상해요. 통장 명의가 전부 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저도 이상한 일에 연루가 될까봐 겁이 나서요. 아줌마가 좀 알아봐 주세요. 걱정 마. 내 남편이 검사인데 이런 거 알아보는 것 정도야 일도 아니야. 아는 변호사도 많으니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할게. 그리고 집돈이 말대로 정리하는 게 낫겠어. 이사를 해도 그 인간이 찾아오지 못할 방법도 내가 생각해 볼게. 감사해요.
진짜 영숙이 아줌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착실히 모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통장이 혹시라도 이상한 곳에 쓰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일 뿐이었죠. 하지만 제 결심을 실행에 옮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새 엄마랍시고 그 여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온 지 겨우 일주일.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더니 현관 앞에 여행용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집, 현재. 문 열어봐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당장 문 안 열어? 아, 시끄럽네. 열었다. 왜? 어쩔래? 아니, 이게 뭐예요? 이 캐리어는 다 뭐야?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잘 안 해. 그래, 나가. 이제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나가라면 아빠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 어머니 여기는 내 집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 네 힘으로 우리들을 내쫓기라도 하게? 난 모르겠으니 힘으로 하던가.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루아침에 딸을 길바닥으로 내쫓으면 나는 어떻게 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우, 시끄러워. 오빠, 아직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집 오빠 집이라며 사람이 왜 맺고 끊을 줄을 몰라. 당신 말 다 했어? 뭐 맺고 끊어? 그래, 나이도 어린 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네가 나를 새엄마 취급이라도 했니? 너도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너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그냥 같이 품고 가볼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불편해서 너같이 싸가지 없는 애랑은 못 살겠으니 나가. 다 큰 애가 독립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들었지? 야, 나 이제 네 새엄마 될 사람이랑 마음 편히 신혼생활 해야 하니까 이제 너는 나가서 알아서 살아. 내가 언제까지 너를 한 집에서 받아줘야 하냐? 안 그래? 그 말만 남기고 제 코앞에서 문은 쾅 닫혔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차면 웃음이 난다고 했던가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 헛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 여기가 내 집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요? 네, 이래도 됩니다. 이 집 소유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여기 이 따님이세요. 따님이 선생님을 집에 무단 침입해서 점거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셨고요. 얼른 나가세요, 빨리. 밀지 마세요.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이 집 오빠 집이라며. 내 집이나 다름없어. 내가 여기서 10년이나 살았는데 10년이나 산 사람을 이렇게 내쫓아? 야야야, 너는 부모를 이렇게 내쫓을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딸 집에 얹혀 살면서 새 여자 데리고 와서 하루아침에 내쫓으려고 한 건 사람이 할 짓이고, 경찰 선생님, 빨리 둘 다 내쫓아 주세요. 제가 지금 충격으로 너무 힘드네요. 자, 들으셨죠? 얼른 나가세요. 여기서 더 버티면 경찰서 가셔야 해요. 경찰서라는 말이 나오자 아버지란 인간은 흠칫 놀라더니 새 여자의 손을 잡고 부랴부랴 집을 빠져나가더군요. 전과자 신분에 이미 구린 것이 많은 터라 경찰서에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처를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옮겼죠. 오피스텔, 현재. 아버지란 인간에게서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불이 나게 연락이 오더군요. 야, 너, 내 돈 다 어디 갔어? 내 돈이라뇨? 그거 아버지가 저 주신 거 아니었어요? 돈 생기면 마이너스 통장 전부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뭐? 희망할 것이. 그 사이에 돈을 전부 빼서 어디다 숨겼어? 마이너스 통장 갚고도 훨씬 많이 남잖아. 야, 너 어디야? 당장 내 돈 가지고 오지 못해? 가족끼리 네 돈 내 돈 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제 월급 가져가서 쓰신 거랑 제가 먹여 살린 것만 해도 그 돈 제가 가져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동안 돈 한 푼 안 주시고 제 돈 쓰시기만 하시더니 이렇게 막판에 한 번에 이자까지 쳐서 큰 돈으로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감사히 잘 받을게요. 너 진짜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야, 내가 어제 심했던 거 미안하다. 내가 진짜 너를 설마 내쫓으려고 그랬겠니? 그냥 니네 새엄마가 그 여자가 불편하다고 징징대서 쇼 한 번 한 거야. 야, 너도 이해할 수 있잖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러니 그 돈 돌려줘. 나 진짜 그 돈 없으면 안 된다. 왜요? 그동안 사기치고 사람들 속여서 모아둔 돈이라 그러세요? 아니면 그 돈 없으면 땡전 한 푼 없어서 그러세요? 상관없어요. 저 이미 경찰에 연락 다 했고 그 돈 아버지가 사기쳐서 번 돈이라는 거 확인하고 다 돌려드렸어요. 그러니 받고 싶으면 경찰서 가서 받으세요. 뭐? 네가 제정신이야? 야, 이 망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억울하면 경찰과 연락하세요. 아, 그리고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 경찰서 근처로 이사했어요. 그 집도 팔았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할 거예요. 아셨죠? 저는 그 길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통장에 들어왔던 돈은 예상대로 더러운 돈이었죠. 저는 미련 없이 그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팔고 이사를 했죠. 그래, 이사한 동네는 마음에 들어? 네. 아무래도 보안도 철저한 아파트이고 아줌마랑 집도 가까워서 안심이 돼요. 회사도 훨씬 가깝고요. 나도 네가 가까이 사니 너무 안심이 된다. 여기는 입주민 외에는 아무나 함부로 출입을 못하는 곳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아줌마, 여기 제가 그동안 신세진 거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걸 왜 받아. 아유, 싫다, 싫어. 제가 취직 준비할 때 학원비도 다 내주시고 생활비도 주셨잖아요. 아줌마 아니었으면 저 취직도 못하고 아직도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신세 갚고 싶으면 이렇게 계속 잘 살아줘. 그리고 딸처럼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쇼핑도 가자. 내가 딸이 없잖아. 응? 나는 그게 돈보다 훨씬 좋아. 그래야 내가 나중에 지나 만나도 너랑 잘 지냈다고 약 올리지.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가슴이 너무나도 후련했습니다. 외롭다는 말로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아버지에게 의지하려던 저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간 제가 겪었던 고통, 친아버지라는 이유로 차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경찰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 사기 피해자분들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받으세요. 아니에요. 저 이거 못 받아요. 원래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거기에 피해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돈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사연을 듣고 너무 고맙다고 흔쾌히 주셨어요. 거기에 이번 사기 사건에는 포상금도 꽤 많이 걸려 있었고요. 그러니 걱정 말고 받으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경찰이 건넨 포상금과 사례금은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었죠. 웃긴 사실은 아버지가 제 통장으로 빼돌린 금액은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금액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금액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다른 돈까지 들어있던 것이었죠. 아마 그동안 숨겨놓았던 돈과 새 엄마랍시고 꼴값을 떨었던 그 여자의 돈도 전부 제 통장에 넣어두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둘 다 사기범으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제 통장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더군요. 아버지란 인간과 그 옆에 있던 새 엄마라는 인간은 얼마 가지 않아 경찰에 잡혀 구속되었습니다.
그간의 전과가 많아 이번에는 꽤 오래 감옥에 있다 살아나올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는 건 그렇게나 깨가 쏟아지던 그 여자가 모든 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물고 물어뜯는 폭로전을 펼치다 둘 다 아주 오래오래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제대로 된 변호사도 쓰지 못하고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감옥에서 삐뚤삐뚤한 글씨로 편지를 보내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면회를 와주면 안 되겠냐. 몸도 아프고 마음이 쓸쓸하다는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적어보낸 편지가 예전 살던 집으로 왔다고 연락을 받았지만 그냥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편지는 반송 처리를 해버렸죠. 이제 제 인생에서 더 이상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라는 악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어머니를 만나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사실도 차츰 깨닫고 있는 중이죠. 어린 시절 저의 울타리가 되어준 아줌마에게 지금은 제가 든든한 딸로 울타리가 되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으신가요? 부디 튼튼하고 안전한 울타리에서 모두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